시간 뉴스로 바사삭 깨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영 기자입니다. KBS 이사회가 오늘 오전 김희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오늘 오전에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해임안을 표결한 결과 표결에 참여한 여권 인사들이 다 찬성표를 던져서 6대 0으로 해임안이 의결됐습니다. 표결 직전에 김 사장의 해임에 반대하는 야권 인사 5명이 퇴장했는데요. 김 사장의 해임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김영민 님이 날씨가 바사삭하네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들 하세요. 그런데 저도 약간 목이 좀 칼칼한데 곧 오실 김준일 에디터도 지금 목이 아파서 약간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는 날이 곰팡이 님이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네. 김치현 님이, 박인규 님, 한성 님, 네. 네. 다들 식사하셨나요? 빈센트 님 식사하셨나요? 맛있는 거 오늘도 드셨나요? 네. 신복윤 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할게요. 네. 오늘 9월 12일이죠? 9월 12일 화요일 뉴스 바사삭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들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참참님이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 하셨는데 예. 지금 환절기 건강관리 하셔야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 목소리가 원래 저질인데 오늘 더 저질인 목소리를 들려드려서 굉장히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진짜 환절기 과연 목 관리 조심하시고 과로와 스트레스도 좀 유의하시기.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누구 네. 때문이라고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좀 스트레스풀하긴 하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 열차가 접경 지역인 하산역을 지나서 현재 이동 중이라는 러시아 현지 보도가 나왔어요. 예, 러시아 언론 매체는 김정은의 열차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연해주 하산 지역을 지나 우수리스크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철도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열차가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러시아 지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고요. 환영하는 행사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날 교토통신은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12일 러시아에 들어가서 푸틴 대통령과 같은 날 저녁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 러시아 방문에 이게 군부 핵심 간부들도 동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총출동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서열 1, 2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 많이 언론에 많이 네. 나와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수용 박대성 당 비서가 수행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목적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사 목적으로 지금 양국이 만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수행되는 보여줍니다. 인원들을 보니까 총출동한 그렇죠. 걸 보니까 네,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대면회담은 2019년 4월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고요. 김 위원장으로서는 4년 5개월 만에 지금 정상회담을 재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때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열차를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1,20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20시간 정도 걸렸어요. 여기가 네. 무슨 KTX처럼 막 이렇게 고속으로 그렇죠. 갈 수 있는 데가 네. 아니니까 조금 천천히 가야 되고 이게 이제 열차도 방탄 열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에 이제 대비할 수 있으니까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 전용 열차를 타고 지금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센트님이 인후통약 먼저 드셔야 알 듯하고 미미님도 아이고 목 상태가 하시고 지금 슈퍼두퍼님이 음성 변조 처리된 것 같다고.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네. 아니, 병원 가서 지금 주사도 맞고 왔어요. 아유, 좀 쉬셔야 되는데 아이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북러 정상회담 극동에서 수일 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 지금 아까 뭐 일본 언론 보도로는 뭐 오늘 오후에도 빠르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 분위기예요. 예, 뭐 수일 내로 정상회담을 하고 공식 만찬도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의 브리핑 기자회견은 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미국이 연일 좀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좌시하지 않겠다. 뭐 예를 들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주거나 러시아가 기술 군사 기술을 주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이제 대북 제재, 북한의 대북 제재가 지금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북한 편 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한미일과 북중러가 좀 이렇게 편이 갈라지는 이런 거를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가장 이제 얘기가 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기와 관련해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는 위성 그리고 뭐 핵잠수함 뭐 이런 기술들을 넘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하는 거. 북한은 기본적으로 뭐 주체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쓴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북한,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하고 연합 훈련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이 연합 훈련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게 논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러시아는 군사기술까지는 안 주려고 하고 식량을 주고 그걸로 좀 퉁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북한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 협상이 좀 진행이 돼서 세부 사항이 조율이 돼야 정상이 만나는 지금 그림이 나올 텐데 당장 만나서 뭔가 하기보다는 더 뭔가 좀 약간 얘기를 나눌 게 더 있는 분위기긴 해요. 예, 지금 그렇죠. 분위기가.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 보면 러시아 부총리가 한국이 원하면 김정은 방러 세부 사항을 제공을 하겠다고 했고 이제 뭐 그런 얘기 이제 올해 안에 푸틴과 시진핑 두 정상이 접촉할 거라고도 알려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한미일과? 이렇게 딱 나오고 여기 북중러 이렇게 딱 나오고 뭔가 전선이 뭔가 나눠지는 것 같아서 좀 긴장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얘기 계속 나오는데 뭐 이르면 오늘 뭐 곧 조만간 소폭 개각 단행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예, 일단 세 군데 정도가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처음에는 뭐 이제 과학기술정통부 같은 경우에도 이종호 장관이 교체 대상에 언급이 되다가 지금은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국방부와 여가부 장관의 경우에는 정무적 요인님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정동력을 좀 하반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교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사실 이종석 국방장관이 오늘 오전에 사의 표명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먼저 사표 수리하고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할 걸로 보이는 뭐 이런 셈법이 좀 보이는데 지금 후임으로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은폐 조작과 관련해서 국방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했고 만약에 탄핵이 발의가 돼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해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민 장관이 이제 공석인 채로 차관이 이제 대행을 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상황이 이제 한 반년 정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종석 장관이 즉각적으로 지금 사표를 내고 이제 지금 대통령이 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원식 의원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네. 일단 신원식 의원도 이제 뭐 군 출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뭐 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인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것을 가장 유력 인사 중에서 먼저 제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이념 전쟁의 선봉에 서 있다. 그런 점들도 좀 많이 고려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이 장관들한테 여당한테 맞서 싸워 전사가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잘 싸우거든요. 우리 신원식 의원님. 그러니까 여기 오늘 얘기 나온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니까 잘 싸우는 분들. 잘 싸우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는데 예. 사실 특별보좌관에 이제 올랐을 때도 이분이 다시 컴백했어?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장관을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주호 장관하고 똑같은 거죠. 이주호 장관도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 장관 했다가 다시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뭐로 이게 시간을 거꾸로 누구의 시간은 거꾸로 뭐 거슬러 간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유인촌 장관이 특보로 임명됐을 때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 이제 과거에 있던 여러 행적들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이거는 국정원에서 작성을 한 거지만은 당시에 그 당시에 장관은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제 유인촌 장관이었고 그래서 네. 본인은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념적으로 이제 뭐 이를테면 한예총 뭐 예산을 뭐 깎는다는 이제 교과를 개편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영화인들이 직접 반발하고 뭐 박찬욱 뭐 봉준호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감독들이 막 반발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한 거를 보니까
아니 국가 시책에 반대하는데 왜 국가가 문화예술인데 돈을 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또 인터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논쟁 뭐 이런 게 또 재연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장관은 좀 말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긴 해요. 뭐 공석으로 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김행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물망에 오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유상번 수석 대변인이 이제 MBC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조직법 개정안까지 낸 상황이라서 공석으로 두는 것까지 검토된다라고 있는데 여러 이제 하마평과 또 뭐 정보통에 따르면은 김행 전 이제 비대위원이 유력하다. 사실 이제 김행 비대위원한테는 비례대표 얘기도 좀 있었고 다른 지역구 본인이 중구에 나가고 싶어한다. 지상욱 네. 의원이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용산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좀 맞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폐지. 네. 근데 이게 차일피에 미뤄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예산도 늘렸어요. 심지어 9% 정도 늘렸거든요, 내년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막 이런 불만들이 2030 뭐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는 유력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조사위에서 오늘 오후에 다시 또 검찰에 출석하는 거죠? 예. 오후 2시부터니까 이제 시간이 뭐 좀 있으면 이제 그러네요. 갈 것 같은데요. 네. 예.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신문 조사를 수원지검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토요일이죠. 예, 지난 토요일 날 9일이었나요? 9일 날 9일.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단식이 너무 이제 해서 체력이 떨어진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조서를 받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에 이게 지난 10일이 아니라 오늘이군요. 12일이 예. 오전 10시에 이제 재출석 통보를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오후에 이제 나가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제 관심이 쏠리는 거는 그래서 서명 날의를 조서에다가 할지 안 할지. 지난번에는 본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해서 안 한 건데 이거를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다, 지연하기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서명을 할지 안 할지 이게 좀 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어쨌든 이제 첫 조사에서는 뭐 질문도 엄청 많이 준비하고 이랬다 그래가지고 이번 조사에는 좀 줄여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에서 제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질문지만 150페이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식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150페이지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현실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속도감 있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뭐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하고 해서 열람줘서 서명 안 하고 빠져나가는 거 막기 위해 어쨌든 스피디하게 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비해서 의료진하고 구급차도 지금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다가 뭐 쓰러지거나 이러면은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온팡 뒤집어 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료진까지 대기해놓고 지금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단식 13일째라서 몸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좀 안 좋아진 상태라고는 하더라고요. 13일째면은 정말 약간의 기로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얘기를 하면은 열흘이 넘어가면은 사실은 거의 움직일 기력이 없고 네. 2주가 되면은 사실 이제 조금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네.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좀 챙겨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리고 황운하 의원 등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사람만 지금 15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뭐 네.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일단 검찰은 송철호 전 시장에게는 징역 6년, 그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한 건 이게 구형이라고 하죠. 그냥 그쵸, 구형. 네, 구형. 형을 이제 구한다. 뭐 이 이런 정도를 건데. 좀 받아야 된다라고 구형을 한 거고 이제 재판부가 판결을 할 때 이제 선고를 하게 되죠. 이 그쵸. 형을 최종을 근데 어떻게 보통은 할지. 이제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제 이거를 유무죄는 다퉈봐야 되고 만약에 받아들일 경우에는 구형보다 비슷하거나 낮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2018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송철호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굉장히 오랫동안 울산에서 출마를 했는데 계속 매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송철호 시장이 청와대 쪽에 요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저 상대 후보가 김기현 지금 당대표예요. 지금 네. 국민 당대표는 울산시장 후보였는데 여기 수사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보를 해가지고 요거를 청와대를 거쳐가지고 민정수석실을 거쳐가지고 당시에 울산 지방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경찰청장한테 요런 거 수사해봐다라는 게 제보가 들어갔다. 그래서 황운하 이제 당시 청장이죠. 울산 청장이 수사를 했다라는 걸 게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선거 며칠을 앞두고 공교롭게 압수수색도 이뤄지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당시에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났어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거는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최근에 그 이제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과 관련해서 이거는 국기문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선거농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연장선상으로 같이 묶어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6년이나 걸린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책임은 법원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좀 원래 선거법은 속행으로 진행되는 게 그렇죠. 원래 맞는데 이게 좀 오래 검토하느라고 오래 됐는데 이게 좌파 법관들에 의한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좀 해가지고 대법원장도 지금 바뀌잖아요. 곧 네네.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법원에 대한 물갈이도 좀 이뤄질 가능성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있고 요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지금 영장 판사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라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이 바뀌고 그럼 영장과 전담 판사도 좀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실질 심사를 받게 될 경우에 조금 더 구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타임라인이 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감사합니다. 목 조심하세요. 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사건 사고 소식들 탈탈 털어드립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MBC 조재현 기자, 한결의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여전히 더워갖고 여름이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도 지금 김준일 에디터도 네. 그런데 요즘 환절기라서 목감기. 목을 좀 네.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더워서 문을 열었는데 새벽 되면 또 추워지고. 움츠러지고 네. 이래가지고 까딱하면 감기 걸리기 좋은 시기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경찰과 추락사 관련해가지고 마약 모임 의혹 다뤘었는데 네. 아니 그새 어. 사람이 더 늘었어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7명 예. 있다가 2배다. 네. 16명. 예. 근데 16명 아니 집이 얼마나 컸던 거예요? 몇 명이나 지금 되죠? 지금 경찰이 확인한 게 최소 21명이다. 이제 21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들이 집단으로 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어서 이 중 19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네. 어제 이제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이제 3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2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 이 중에 1명이 그 아파트를 제공한 아,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 모임 자체를 주최하고 장소를 제공한 거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이태원 클럽, 이들이 좀 들렀다가 알려진 이태원 클럽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경찰관이 뭐 투약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일부 신종 마약이 검출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아직은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경찰의 공식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 3명 중에 1명은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뭐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주까지는 할 것 같지 않다. 뭐 이러면서 이제 1명은 이제 지금 불구속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영상 보니까 헬스 모임에서 만나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체력이 좀 아, 네. 건장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좀 어떻게 이런 이게 도심 한복판이라면 네. 한복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여기만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투약에 이제 말하자면 그 상황상 이런 이제 은밀한 공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경찰의 이제 숙제로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좀 새로운 유형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조재현 기자가 준비한 사건 소식도 좀 볼까 하는데 스토킹 범죄가 이 네. 또라는 말이 정말 싫은데 네. 또 일어났어요. 네, 또 어떤 일어났습니다. 사건이죠? 이 30대 남성이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이제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인데요. 이 살인 사건 발생 자체는 지금 2달 정도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유족들이 최근에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또는 뭐 고 이은총 씨 피살 사건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과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잠시 당시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들것을 든 구급대원이 다급히 1층 입구로 들어가고 잠시 뒤 누군가 실려 나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이 아파트에 살던 30대 여성이 집 앞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같은 거? 찔러고 돌아다니는 그런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 금방 조용해졌어요. 여성의 어머니도 범행을 막다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흉기를 준비해 집 앞에서 여성을 기다렸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 쫓아다닌 모양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봤대요. 막 싸우고 그랬대요. 네, 이게 사건 발생이 7월 17일 오전 6시쯤입니다. 이제 네. 아파트 복도에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해 여성은 60대 어머니 그리고 6살 딸과 함께 이 집에 살고 있었는데 월요일이에요. 새벽에 일찍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던 상황이었는데 복도에서 미리 이 전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근데 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 듣고 그 어머니가 이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이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서 어머니도 양팔과 손을 심하게 다치셨고요. 네. 이 범인은 범행 후에 스스로는 자해를 하고 옆에 쓰러져 있다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범행 이유가 뭐냐 했더니 경찰 조사에서 이별을 하고 이 여성이 날 무시해서 그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좀 살펴봤더니 이 두 사람이 지난해 연인이 됐는데 남성이 계속 지나친 집착이 이어지니까 피해자가 이제 이별을 요구했고 헤어지자 말을 하니까 폭행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정말 내가 죽도록 싫으냐 너는 내 인생의 전부다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집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 그래서 이 피해 여성분이 저는 너무 무섭고 싫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정말 호소하는 문자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원래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직장도 이제 나중에 같이 다니게 되면서 네. 이제 몰래 비밀 연애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스토킹을 하니까 직장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가해자가 본인 SNS에 마음대로 과거에 같이 사귈 때 찍었던 사진을 스토킹 과정에서 막 올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피해 여성분은 이 사진만 내리고 좀 부서를 옮기고 하면은 고소를 취하를 하겠다. 스토킹 관련된 고소를. 왜냐면 좀 그렇게 해서 일을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 고소를 취한 다음에도 이 남성이 계속 집 앞에서 기다리고 뭐 출근길엔 뒤따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스토킹을 당하니까 피해 여성분은 밥도 잘 못 먹으면서 살이 10kg씩 빠졌다고 네. 해요. 급기야는 이게 너무 심해지고 멈출 기미가 안 보이니까 6월쯤에 이제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랑 이제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 이런 잠정 조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법원 명령 후에는 한 달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6월에 명령 6월에, 떨어지고 한 달 정도는. 그렇죠. 네. 그러다가 7월 17일에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위협의 수위가 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네. 그런데도 이제 살인을 막지 못했다. 왜냐하면 네.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까지 받은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네. 막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받았었는데 네. 이제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제 반납한 지 한 4일 만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이 피해자 유족분들이 이제 오늘 오전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제 상황을 좀 설명하셨는데 당연히 이렇게 위협이 계속되니까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그래서 이거를 매번 차고 계셨는데 6월부터 7월간 한 달간 나타나지 않으면서는 이 버튼을 누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안전해졌나 보다 괜찮은가 보다 안 올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7월 13일에 이제 경찰에 이거를 반납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13일날 반납하고 17일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건 일어나기 한 4, 5일 전부터 그러니까 반납하실 때 그 시점에도 계속 이 가해자가 이 집 근처 와서 맴돌고 있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범행 동선 같은 걸 체크를 했겠죠. 근데 이 그 사람은 상황에서 몰랐군요. 피해자는 몰랐던 거죠. 알았다면 사실 반납하지 그렇죠,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사망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참 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스마트워치가 일단 네. 얼마나 쓸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지급을 받으면? 네, 원래는 지급된 날로부터 이제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6개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좀 불안하다 하면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스마트워치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부족하다 하면은 뭐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괜찮겠네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자진 반납할 수도 있고 이거를 막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실무 입장에서는 스마트워치가 빨리 회수가 되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빨리 반납하게 될 수가 있고, 이 스마트워치가 그러면은 아예 반납해도 되는 안전한 상황이란 게 과연 존재하는가, 이것과 함께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스마트워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나 하는 문제가 늘 있거든요. 네. 이 무용지물 지적이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여러 사건에서도 봤지만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112 상황실 같은데 위치 정보가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찔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누르면은 뭐 아무리 빨리 뭐 5분 10분 안에 온다고 해도 이 상황 자체를 막을 수 있냐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고, 또 정확한 위치를 못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워치가 있었는데도 사건을 못 막은 경우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뉴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익산 남중동의 4층 다가구 주택 CCTV. 한 남성이 중앙현관 앞에 서서 익숙한 듯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잠시 1층에서 서성이던 60대 남성은 손가방을 들고 4층으로 올라갑니다. 전 부인인 4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나가서 봤더니 환자 한 명은 옥상에서 떨어져 있고 한 명은 경찰관분이 서기를 불 것 같고. 40대 여성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입니다. 남성은 주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이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부인을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입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는데 사건이 거의 마무리 다 돼가지고 이제 송치 직전이었어요.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를 한 지 5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김한 기자도 스마트워치 차신 적 있다면서요? 네, 제가 예전에 N번방 취재했을 때 좀 이렇게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그 네. 부분에 대한 신고를 하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어쨌든 공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스마트워치를 좀 차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스마트워치를 한 2달 정도 차고 이제 취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한 번 실수로 아이가 그걸 누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버튼을?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오는데, 그 오고 나서 내가 이걸로 범죄 예방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든 게, 당사자랑 계속 통화를 원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이제 그 상황을. 그래서 통화를 하고 했는데 저 이제 또 저를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은 종료가 됐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규정대로만. 그러니까 사실 범죄라는 게, 만약에 제가 이제 안 당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범죄를 당하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뭐 이래서 이제 현장에서 좀 능동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절차대로 뭐 당사자와의 확인, 당사자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이 너무 좀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관할서에 스마트폰의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수량이. 워치 수량이. 그러니까 이게 뭐 구형 모델이 있고 신형 모델이 있고, 신형 모델은 이제 더 훨씬 GPS가 정교한데, 근데 이제 이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관내에 엄청 어려운 그걸 찾아야 되는 사람은 많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 서해에 있는 스마트워치는 한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현실과 그 부분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이제 공급과 수요가 안 맞을 경우에 네, 그럴 또 수 이제 있죠. 어쨌든 그렇죠. 관내 형사들이랑 연계가 네. 돼 있어야 되니까, 여기엔 사람이 많고 여기는 적은데 여기는 수량이 있더라도 이거를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상황이 이 사건에서도 있을 수 약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스마트워치 관련돼서 어떤 신고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또 이 스마트워치는 수량이 제한적이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행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난 사실 6월에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예. 근데도 막지를 못한 상황이니까. 예, 이렇게 스마트워치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때 이제 대안 중에 하나로 제시됐던 게, 그럼 가해자에게,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을 하자,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전자 감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이 긴급 응급 조치, 보호해야 되는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금 사건에서 나왔지만 같이 사는 동거인, 가족까지도 보호하는 내용도 들어갔는데, 이게 6월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지만 시행이 내년 1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사이가 강경이 예. 보통 법을 공포할 때 뭐 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런 부칙을 넣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걸 기다리는 이 시간적 간격 사이에 또 다른 희생자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얼마 전 경북 구미에서도 스토킹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게 실제로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사건인데, 빌라에 혼자 거주하던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남성이 자기를 스토킹한다 이렇게 신고했는데, 경찰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수사를 했다, 이런 논란인데, 네. 이 사람이 스토킹한 내용을 보면 아랫집에 살아요, 이 피해자가. 근데 윗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를 스토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주거 안정성이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인 그러네요. 거죠. 네네.
20여일 동안 스토킹성 문자 메시지를 이제 96건을 보내요. 근데 20대 여성인데 60대 남성이 이제 자기한테 뭐 하트를 가득 보내고. 아, 스토킹하는 가해 남성이 60대예요. 네, 60대입니다. 근데 뭐 너는 나의 단 한 명의 사랑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의 섬뜩한 내용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를 96건이나 보냈는데 실제로 이런 내용도 보냅니다. 지금 집안에 누가 있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실제로 여성 집 내부를 촬영하기도 하고. 아, 촬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집 창문이 3번이나 깨지기도 하고 베란다 방충망이 뜯겨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또 창문이 깨진 자리로 뭐 휴대전화가 내려오는 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윗집에 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행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한 달 넘도록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 남성이 문을 열지 않았다 이러면서 집행을 안 합니다. 아, 문을 안 열면 압수수색 집행이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이제 임했는데 이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경찰도 뭐 수사 과정에서 대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 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순간순간에도 소스라치게 이제 놀랄 수 있는데 그렇게라고 하면 굉장히 신속한 수사 그리고 이제 신속한 차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현장에서는 아직 무슨 행위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무슨 행위가 있었어야 그거에 대한 뭐 구금이라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나를 계속 쫓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이런 일이 했는데 그럼 뭐 유리창을 깬 게 그 사람이 확실하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가 느끼는 범죄의 강도에 비해서 실제 수사 인력이나 수사에서는 뭐 이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실제로 막 집 담벼락을 넘는다든지 뭘 부순다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면 사실 이제 경찰관도 지금은 그나마 법이라도 생겨서 이거를 이제 처벌할 규정이라도 있는데 예전에는 막 소란을 피워도 나와서 경범죄 범칙금을 발부하는 정도에 그쳤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현장에서 좀 그런 관행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될 것 네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경북 구미 사건도 언론에 보도가 그쵸. 돼서 네. 관심이 모이고 뭐 6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막 이런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한 거 뭐 네. 너무 피해자 입장에서 섬찟하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움직이는 거지 안 그랬으면 사실은 알리지 않았으면은 뭐 그냥 유야무야 또 그렇죠. 묻힐 수도 네, 있는 맞습니다. 사건이었고 어떻게 보면 또 뭐 더 큰 일로 안 번져서 다행인데 스토킹 네. 범죄가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뭐가 사건이 터져야 그게 저도 이제 스토킹 범죄를 취재를 해보면 가해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지냐면 점점 더 나를 거부해? 이런 심리 상태에 빠져.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그러면 강한 행동을 보여주겠다. 집착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니까. 예, 그 상태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호소를 하고 하는 것들을 자기에 대한 어떤 거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보복적인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미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유리창도 깨고 방충망도 뜯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말하자면 지금처럼 이제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회로 속에 있었던 사실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스토킹 가해자들의 약간 심리적인 특성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대요. 낮은데 어떤 비뚤어진 소유욕, 지배욕 이런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를 당하면은 나를 무시해? 나라는 인간이 부정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하면서 더 이제 강한 행동을 하는데 이게 그 현장의 매뉴얼이 계속 물리적인 폭력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정말 때렸어? 이 사람이 와서 때렸어? 뭐 부쉈어? 근데 부숴도 사실은 여기서도 창문이 깨졌지만 그냥 재물 손괴 사건으로 하면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대응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자를 딱 받았을 순간의 그 정신적인 피해 이런 거 엄청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실 신고를 점점 더 꺼리게 됩니다. 아래 윗집에 사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신고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거를 위험을 감수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이렇게밖에 대응 안 한다? 그러면 이사를 그냥 조용히 가게 되거나 피해자들이 점점 이제 더 숨게 되고 본인들이 감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호받았다는 생각이 네, 안 들고 그렇죠.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집에 오면 집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다든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그 느낌이 너무 무섭잖아요. 무섭죠. 뭔가 노출돼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식도 그렇고 좀 처벌도 강력하게 네.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네. 문제예요. 사실 네.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게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 관행도 그렇지만 그렇죠. 법적인 그렇죠. 판단도 예. 그런 네. 관행이 아직
아직 멈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최근에 재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온 게 있냐면요. 이제 19살 제과점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있어요. 근데 한 40대 남성이 이 여직원을 스토킹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밖에 도로에서 지켜봅니다. 막 지켜보고 있고 퇴근 시간을 알아내서 퇴근할 때 그 버스를 따라 탑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안한 거죠. 이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계속 나를 쫓아다니고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불안감이 너무 커서 직장을 그만둡니다. 급기야.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신고를 하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서 재판까지 왔는데 이제 법원에서 이거 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판결을 이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스토킹은 안 했고 이 사람이 초범인 거를 참작했다 이러면서 벌금 300만 원으로 판결을 냅니다. 근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가해자는 계속 자유롭고 300만 원 내고 계속 이 스토킹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신상과 나의 동선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300만 원으로 그냥 끝내는 이런 재판 판결이 나오면은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처벌, 강화 이런 게 전혀 맞지 않는 거죠. 법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관행이나 재판의 관행이 좀 예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거 네.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럼요. 큰 예, 마을 예, 먹고 그렇죠. 가는 거고 네, 네. 이게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쉬운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네. 내가 고소했어, 신고했어 이랬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네. 없고 어떻게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했는데 이렇게 음. 나오네라고 생각할 수도 사실 네, 있는 네. 여지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서 네.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양형이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스토킹 관련법 입법 공청이나 그럴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피해자가 느끼는 범죄의 공포에 비해서 이 말하자면 가해자가 하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우율하기가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해자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는데 이 사람은 그냥 거기 서 있었던 거죠. 행위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차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감정적인 차이를 어떻게 현실의 입법 문제로 그러니까 메울 수 있냐 이게 사실 관건이긴 합니다. 네. 유족들은 사실 이제 가해자를 위한 법만 있고 피해자는 어디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안타깝죠.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신당녀 스토킹 살인 사건도 이틀 뒤면 네. 일주기예요 벌써.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스토킹 범죄의 양상은 추이는 좀 더 늘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늘고 있습니다. 그 경찰청 통계를 보면은 작년 한 해를 보면은 스토킹 신고 건수가 29,000건이에요. 굉장히 네. 많고요. 경찰이 붙잡힌 피의자는 10,0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충 평균으로 보면은 하루에 80건씩 스토킹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좀 보호해달라 이런 피해자 신변 보호도 하루 평균 19건씩 발생을 하는데 네. 사실 경찰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저희도 저번에 한번 또 현장 일선에 경찰관 부족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한 명당 평균 한 90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90명의 피해자를 과연 다 이제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또 오늘 나온 자료인데 이제 권인숙 의원실에서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올해만 놓고 봤을 때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가 7,500명입니다. 스토킹 피의자가 네, 스토킹 피의자가. 이 중에 한 65% 정도, 4,900명 정도는 검찰에 송치가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과정에 있는데 이 65%라고 하면 그래도 꽤 많이 뭔가 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게 긴급 응급조치 이런 아까 얘기한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통신 접근 금지를 내렸을 때 위반하는 비율이 아직도 11%.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이런 걸 받아도 위반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접근을 개의치 한다든지 않고 또 연락한다든지. 접근을 한다든지. 왜냐하면은 실형이 정말 선고되느냐 우리가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을 할 때는 당연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해자 행동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니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했는데 최근에 판례를 분석을 해봤더니 실형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이 한 30%, 집행유예가 한 30%.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스토킹 처벌법 이후로도 막 이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벌금으로 때우거나 그냥 집행유예로 자기는 밖에서 여전히 자유로운 그런 상태예요. 벌금도 3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인식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접근 금지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말하자면 충분히 범죄가 예견되지만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사법적 경고를 하는 거야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어겨요. 그러면 당연히 앞서서 정황적으로 의심되는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때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입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라클님이 안전을 보호받을 마지막 보루의 희망을 잃게 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함을 법 관련하신 분들이 적극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이 말에 조금 공감되고 사실 저는 지금
희생자분이 피해자분이 사실은 딸도 6살 난 딸도 있고 예. 그 어머님은 또 예. 친정 어머님 네, 또 크게 팔도 다치셨다고 크게 하네요. 다치셨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예. 좀 전해진 얘기가 있나요? 예, 그 사촌 언니분이 이제 오늘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눈앞에서 살해가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비명소리 듣고 나갈 때 그 6살 손녀가 이 장면을 어떻게든 안 보게 하려고 본인이 막 몸으로 막으신 건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은 아이도 내가 그 장면을 봤다. 엄마가 그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을 봤다라고 얘기를 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고 가족분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심리치료는 한 곳에서 장기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피해를 당한 집에 못 계시거든요. 친척 집에 머물러 네. 계신데 이런 식으로 임시 거주지에 계시면 사실은 치료를 계속해서 받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가족분들은 어떻게든 이 당사자, 그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신상 공개까지 본인들 그 피해를 당한 피해 여성분의 신상 공개까지 했는데 사실 가해자의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사건 초기에 범행 직전에 좀 어떻게 행적을 수사해달라 좀 메시지 같은 것도 찾아서 이 남자가 보복 살인했다는 단서 같은 걸 좀 찾아달라 했지만 이게 수사가 여의치 않으면서 지금은 그 처벌이 더 무거운 거 보복 살인 혐의인데 일반 살인죄만 적용이 됐습니다. 검찰에서. 네.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 유족분들 입장에서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또 어느 정도 뭐 감형 요소 같은 게 뭐 적용이 되고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형량이거든요. 징역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뭐 한 20년 살다 나온다고 해도 그 딸의 입장에서는 그 딸은 20대인 상황에서 그 가해자가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은총 씨 딸만이라도 좀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무기징역, 그러니까 엄벌을 내려서 사회화 격리시켜달라 이런 얘기로 이제 글도 쓰시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유족분들 딸만이라도 좀 네. 안전한 네.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네. 좀 너무 좀 안타깝네요. 네. 네, 다음은 이것도 진짜 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게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은혜가 보험금 소송을 벌였는데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나 법감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살인자인데 내가 죽인 사람의 보험금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보험금을 소송 자기가 무슨 보험을 든 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청구 자체는 이제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보험 살인 사건, 보험 살해 사건에 이제 뭐 거의 스테레오타입이 굉장히 많은 보험을 들어놓고 사고를 위장해서 살해를 하고 그 보험금을 이제 타는 수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형적으로 이것도 그런 이제 구조에 놓여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은혜 씨가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1심 판결이 난 건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이제 판결을 한 건데 이 이은혜 씨가 그 본인이 들었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 이런 소송을 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이은혜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이은혜가 부담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이 소송은 이제 공범 조윤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다음에인 2020년 11월에 이제 제기한 소송이고 이때는 이은혜 씨가 아직 처벌을 받기 전인 시점이었는데 그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살인을 해놓고 그 송치되기 전에 네. 요 타이밍에 청구 소송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청구를 이제 혐의 확정 전에 보험 소송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살인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계약상의 관계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 사건이 엽기적인 사건인데 이게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이제 내사 종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고사로 보인다라고 네. 생각해서 내사 종결을 시켰고 이은혜가 그래서 그 내사 종결이 된 이후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6개월 이내에 지급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보험사에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보험 사기를 의심해서 일단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은혜 씨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 1심과 2심 그리고 이제 모두 무기징역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보험금 회사에서도 이게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니까 지급하지 않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은혜 씨가 이 소송을 처리하는 게 맞죠. 그쵸, 취하를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민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이은혜 씨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소심이 선고되고 나서 이은혜 씨에 대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나서 2년 만에 이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임동철님도 그렇고 심은정님도 그렇고 무섭다라는 말씀하셨고 궁수렁님이 돈이 뭐길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빈센트님 사랑 생명보다 돈이 중요한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2019년 6월 30일 날 이은혜 씨가 이제 내연남으로 알려져 있죠. 조현수 씨와 함께 남편을 물에 빠져서 살해한 혐의입니다. 애초에는 이제 그냥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뭐 보거 피를 섞어서 음식을 먹이는 등 뭐 살해 시도를 계속하다가 미수에
그친 적도 있었고 한 번 한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살해를 했다 이런 거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된 건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찰 단계에서 한번 내사 종결이 됐는데 이 누나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너무 많이 청구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그 생활 정황에 있어서도 뭔가 이은혜의 행동이 석연치가 않다라는 점을 이제 지인인 어떤 수사관에게 제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니까 이 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를 해보니 보험사도 이게 뭔가 이상해서 지금 보험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범죄 첩보로 발굴을 해서 재수사 끝에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좀 널리 알려진 게 네. 이은혜 본인이 언론사에 제보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네. 인류애가 좀 네. 바사삭 무너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대목인데 네. MBC에도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당시 어떤 제보였는지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네. 제목이 보험사의 만행이에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제보를 딱 보면은 제 남편이 안타깝게 그때 사망했는데 돈을 안 준다 하고 이제 본인이 이은혜 본인 이름으로 이제 MBC에도 했습니다. 그 제보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2020년 3월쯤에 제보를 했는데 여러 언론사에 제보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중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있었고, 네.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쪽에서는 그냥 처음엔 여기서도 그냥 뭐 보험사의 만행인가 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근데 좀 말하는 게 이상한데 하고 이제 이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시작하다 했더니 점점 더 석연치 않은 점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한 7개월쯤 후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은혜 행적을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사건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저 제보 네. 내용에서도 보면 시댁 식구들을 표현하는 말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남편의 누나야. 보통은 그쵸, 이제 그렇게 시누이라든지 표현하지 않죠. 형님이라든지 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표현하는 어휘가 예.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이 어쨌든 네네. 남편이 죽었는데 그 보험사를 고발하는 제보의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네네. 그 식구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에서도 사실은 울지 않고 게임하고 있고 웃고 있고 이런 점을 보고 그 남편의 누나분께서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보하시게 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간 다음에 일산 서부서에서 이제 그 살인과 보험 사기 미수 공범으로 이제 사건을 불구속 송치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인천지검에서 이 사건을 또 재수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보거독 사건 그리고 낚시터에서도 물에 한번 빠뜨렸다는 그런 혐의가 있어요. 낚시터 살인 미수 사건 이런 게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들의 혐의가 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됐고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이은혜랑 조연수가 당시에 검찰 조사를 받고 다음날 잠적해버리죠. 네. 도망갑니다. 네. 도망가서 이제 공개 수배가 됩니다. 그때 저희도 막 다 보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개 수배가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와서 자수를 하는데요. 제가 이은혜 사건 당시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또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실제로 재판을 한 8번 정도 직접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에서 정말 지금 앵커님 보는 요 정도 거리에서 이은혜를 여러 번 봤는데 그때 이제 재판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보험금은 사실은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니까 한 80세 정도 만기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이 계약 자체를 이은혜 본인이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돈을 받는 계약인데 다 본인이 사인하고 본인이 작성해요. 그러면서 만기를 55세로 땡겨놓습니다. 만기를. 예. 만기를 땡겨놓고 대신에 받는 보험금 늘려놔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잘 하지 않는데 보통은 이걸 이제 조금씩 넣어서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하는데 돈을 많이 넣을 테니까 많이 주시고요. 대신에 받는 시기는 땡길게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은혜가 쇼핑하듯이 보험을 좀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검찰이 굉장히 유심히 봤던 게 이 보험 계약이 잘 유지가 안 됩니다. 보험금을 잘 못 내요. 네. 그래서 보험료를 그래서 실효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미납이 되면 미납이 계약 실효가 되는데 그 실효 직전에 막 다시 돈을 내가지고 부활시키는데 이게 6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 계약을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 자체는 유지를 하는 거, 이 8억짜리 계약을. 근데 이은혜 잔고가 부족할 때는 조연수 이름 계좌에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하면 받는 보험금을 내연남이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재판에서의 이은혜 조연수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억울하다.
이은혜도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을 수는 있으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나도 사람을 죽이진 않았다 이렇게 하고, 조연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결같이 이렇게 똑같이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은혜 사건 말고도 이제 살인이나 살해 혐의 받고도 보험금 타내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적 단죄를 하는 건 좀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죄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정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사건이 보험금 관련된 사건에서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게 기자 되고 나면 약간 네.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보험금은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네. 인성이 막 이렇게 네. 되는데 약간 확인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연관된 게 많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건도 한 100억 정도의 규모의 보험금을 둘러싼 사건이어서 네.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만삭인 캄보디아인 아내가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남편이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승소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죄를 확정을 받았으니까 사실 승소한 거 맞는데, 이게 사실 재판 과정에서 내내 이게 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굉장히 좀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오고 갔었는데, 네. 그 결과 이제 무죄 확정을 받았는데, 이 남편이 2008년과 14년 사이에 아내를 피보험자로 해서 또 자신이 이제 보험금을 받는 거죠. 이거를 무려 25건을 가입을 했어요. 25건.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가는 상황이고, 25건이나 받지는 않죠. 네, 보통 이 사고 내는 게. 자체도 본인이 이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 네. 이 사고로 본인은 이제 뭐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하진 않았는데, 임신 7개월의 아내는 당시 24살이었는데 숨지는 사건이 사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고의 성격, 그리고 그 사고 직전에 좀 여러 기간을 걸쳐 두고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던 거, 이것만 보면 사실 이거는 문제가 있네 이렇게 이제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 법원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보험금 청구 소송이 줄줄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남편은 굉장히 치열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피곤했다. 그래서 졸음운전을 했다. 그 전에도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보험을 들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검찰은 이 95억 상당의 보험이 든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러니까 수입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아내의 혈흔에서 무엇보다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이 된 거는 이 아내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응력을 상실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을 먹인 게 아니냐, 이런 정황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 남편이 이걸 먹였다라는 걸 입증해내지 못한 사건이었고요. 그러니까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좀 범행을 증명하기 어렵다. 이 사고의 고의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의로 살해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2심은 달랐죠. 네, 2심은 범행 전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를 들어서 유죄 판단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무죄와 무기징역 네, 사이에 있는 거죠. 사이에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무죄 판결을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범행 동기가 이제 선명하지 못하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에서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를 이제 무죄로 판단을 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을 해서 금고 2년이 이제 확정이 된 건데, 네. 이 부분에서 쟁점은 이 사고는 남편이 일으킨 거니까 남편이 어쨌든 사고를 낸 책임은 있지만, 이 사고를 통해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다. 그리고 보험사를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사기를 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사고 전에 지금 이제 이은혜 씨가 이제 보험금을 납입을 한 행태로 봤을 때 이 보험은 설계되는 거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했다면, 반대로 여기는 집중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게 아니라 결혼 후에 꾸준히 이걸 가입해왔다라는 정황을, 이 보험을 이 남편의 주장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걱정이 돼서 계속 보험을 늘려왔다라는 취지로 인정을 했는데, 뭐 재판부는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국민들의 이제 상식과 법감정에서 그게 맞는 판단인지는 좀 지켜봐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재판이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형사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냐 이걸 판단할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 한 60, 80% 정도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이거 유죄가 되고, 사실 무죄라고 해서 완전 결백하다 이거는, 유죄라고 판단할 만큼은 근거는 부족하다라는 뜻인데, 무죄가 되는 순간 이런 민사의 모든 어떤 재산상 이득 이런 건 다 취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결혼에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돈도 차곡차곡 범행을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계획을 네. 차곡차곡 실행했네라고 볼 수도 있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근데 똑같은 거 갖고 어느 재판부는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아무런 범행 동기가 없어라고 보고,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 볼 수도 있고, 이게 좀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판마다 좀 그런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쨌든 네. 최종 판결로는 네. 무죄가 나온 거고요. 근데 그 보험 금액은 그러면은 다 받는 거예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이 되지 않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남편이 각각 다 보험사를 25개의 보험을 가입을 했으니까 네. 소송을 냈는데 그러니까 그 이긴 소송도 있고 진 소송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사재판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패소했을 때 다 이제 그거를 했죠. 항소를.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엔 최종적인 판결을 하나가 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한겨레 김한 기자, MBC 조재은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 도착해서 2시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청 앞에 대기하던 민주당 의원들과도 악수를 나눴고 지금 화면에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단식 13일 차인데 아주 천천히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말도 인터뷰 내용 잠깐 소개해드리면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볼 것이다. 증거를 못 찾은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인터뷰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네요. 네, 9월 12일 화요일 뉴스 바사삭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30분에 또 인사드릴게요. And the stars keep burning for you. Baby, I'm your prisoner, caught within your eyes. Baby, I'm your prisoner. 남편. 나는 이 가방을 아주 좋아한다. 원한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밤에 샤워를 하세요. 안에서 기다려주세요. 나도 전기차를 사고 싶다. 모두 내 여자야. 그녀는 그것을 얻었지만 나는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며칠 더 기다려보세요. 요즘 그의 손에는 돈이 좀 빡빡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도 점차 흐려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충분히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직접 귀로 들어보니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누가 찢어발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티에오브를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갔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는 온 힘을 다해 그 여자를 고소했고 그 여자가 가져간 한 푼도 모두 돌려받았다. 동시에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산보전 청구도 신청했습니다. 우리 공동 명의의 2집과 여러 은행 계좌가 차단되어 즉시 액세스되었습니다.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겠다고는 안 했어요. 나는 왜 희미하게 웃는 걸까? 서두르지 마세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요. 그는 돌아서서 그녀에게 돈을 이체하고 기다렸다가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즉시 철회하겠습니다. 따라서 여주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50만을 반환하도록 조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 후 램 BY는 법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전화했을 때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고소한 내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자원한추 에거우드였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고 뒤로 기대어 오리를 그렸다. 지금까지 그녀는 그 남자가 왜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와 놀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너무 오랫동안 잤으니 닭 한 마리도 아깝지 않아요. 3일의 시간을 주고 직접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철회하겠습니다.